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이어서 주기율표를 보고 있다. 주기율표에서 다시 한 번 더 몇 가지를 추가로 더 정리를 하고 오늘 또 다른 주기적 성질을 하나 더 볼까 해. 지난 시간에 봤던 주기율표는 간단하게 사각으로 그려볼게. 같은 족을 가지는 아이들을 우리는 세로줄에다가 족이라고 모아주고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로줄에다가 주기라고 모아줄 거야. 특히 이때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을 동족원소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일족 원소들을 우리는 금속유지, 수소만 빼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같은 성질이라는 것은 체외각 전자의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전자를 버리고 양이 플러스 1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크다라는 뜻이겠지. 이족에 해당하는 원소를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른다. 다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역시 체외각 전자에 해당하는 두 개의 전자를 버려서 플러스 2의 양이온을 띠고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주로 염기성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금속들이야. 자, 17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할로젠이라고 부르고 이 할로젠에 들어있는 17족은 바로 비금속의 경우에 들어가지. 그래서 전자를 하나씩 받아서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18족에 해당하는 동족 원소들은 옥텟을 완성하였으므로 반응성이 정말 작은 원소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다라고 불러주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들을 구별하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을 봤잖아. 그 중에 하나가 전자 껍질의 수. 그것은 오늘 보고자 하는 이온화 에너지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바로 핵 전하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핵 전하량을 좀 쉽게 이해하라고 원자 번호에다가 넣어 놓은 거고 오늘은 이 핵 전하량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어. 핵 전하량이라는 것은 양성자라고 하는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말하는 건 맞아. 그런데 전자가 수소밖에 없다면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전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겠지. 그래서 핵 전하량과 실제로 전자가 느낀 전하량은 같아질 거야. 그런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전자들이 계속 쌓여서 바깥 껍질의 전자를 이루게 된단 말이야. 그럼 바깥 껍질의 전자는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자꾸 핵 전하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도록 가릴 수가 있어. 우리는 그것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전자에 의해 가려막혀지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는 이 핵 전하량을 그대로 다 느낄 수는 없게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량을 유효 핵 전하량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유효 핵 전하량이 커지면 반지름의 크기는 줄어든다 라고 말을 할 거야.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성인 원자에게 내가 에너지를 주어서 얘가 전자를 하나 잃은 양이온이 되게 하고 전자 하나가 퐁 빠져나가도록 유도를 하려는 요 에너지 값이 이온화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왜 굳이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하냐면 전자 껍질 수가 작아서 전자가 핵에 가까이에 있으면 우리는 전자가 퐁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무한대로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전자 껍질이 무한대까지 가려면 그 차이값만큼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전자 껍질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한대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전자 껍질의 수가 클수록 서서히 무한대 쪽으로 조금씩 옮겨오게 되니 그때 필요한 에너지 값은 좀 적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고 전자 껍질 수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걸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유효핵 전하량도 마찬가지겠네. 유효핵 전하량이 커져서 전자를 많이 끌어당기고 있으면 이 전자를 그 핵 전하량으로부터 끊어서 무한대까지 옮겨줘야 하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유효핵 전하량이 작아서 전자가 조금 멀리 나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도 충분히 에너지, 그 이온의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지난번에 원자 반지름을 보듯이 주기율표상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 자,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우리는 껍질에는 변화가 없다 그랬고 유효 핵 전하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고 반지름이 감소하니까 그것만큼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필요해지겠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경향을 설명하고 싶어. 두 번째,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껍질의 수가 증가하고 껍질 수가 증가하면 핵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져서 내가 더 적은 에너지를 주어도 얘가 이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하나 있다는 거지. 그 어려운 걸 해결하고자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따로 놀고 있는 전자가 생기면 얘는 좀 더 쉽게 떼어낼 수가 있어서 이온화 에너지가 좀 작아져 라는 경향까지도 한번 넣어볼까 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주기 원소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있다.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도 증가해야 되잖아. 그런데 따로 놀고 있는 전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전자 배치를 시작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 리튬은 ES에 하나, 베릴륨 ES에 2개, 붕소는 ES에 2개, EP에 하나, 탄소 EP에 2개, 질소 EP에 3개, 산소 EP에 4개, 플로린 EP에 5개, 네온 EP에 6개다 라고 했을 때 따로 노는 전자를 표현하고자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그랬더니 P는 3개짜리 방에 하나, 3개짜리 방에 2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여러 애가 생겼으니까 혼자는 아니겠다. 그러면 산소 하나, 둘, 셋,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 그러면 얘가 혼자 따로 노는 애가 된다는 거지. 자, 어떤 뜻이냐면 이온화 에너지 그려볼게. 리튬은 하나의 전자니까 가장 작은 리튬의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질 거야. 베릴륨은 조금 높은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어. 그런데 붕소에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 전자가 생기면 이 전자는 조금 빠져나가기가 쉽단 말이야. 붕소에서 살짝 떨어져. 그리고 나서 다시
탄소, 질소 올라갔어. 그리고 산소에서도 반대 방향으로 혼자 따로 노는 아이가 생겼네. 그래서 산소에서 살짝 떨어져. 그리고 플로린과 네온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하,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지. 시험에서 이런 애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 자리가 따로 떨어지고 있다. 요 자리가 아래로 에너지가 뒤바뀌면서 떨어지고 있다. 요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함정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놓치지 말고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비교해서 이 그래프까지 확인하면 2주기만 그런가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에서 떨어지고 교소인 황에서 한 번 더 떨어진단 말이지. 염소, 아르곤. 항상 이 순서는 똑같아. 단 2주기보다 3주기가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2주기가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3주기는 그것보다 아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온화 에너지를 표현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는 않지. 이런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전자를, 다전자 원자는 전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씩 빼내겠다고. 전자가 다 사라질 때까지. 어이구, 여러 번 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라는 원소에 에너지를 줘서 A 플러스 이온과 전자 하나를 떼어냈어.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들어간 에너지니까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A 플러스라는 이온에다가 다시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그리고 A2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전자를 떼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니까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제1이온화 에너지와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 번째 에너지가 조금 쉽게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전자들 사이에 가려막기 효과, 반발력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껍질이 같다라고 하면 조금 더 바깥쪽으로 핵 전하량이 약하게 작용을 하고 있을 테니까 첫 번째가 그나마 좀 쉬웠을 거야. 하지만 전자가 하나 없어지면서 그만큼 핵은 유지가 되는데 바깥쪽에 전자가 사라졌으니 전자 하나하나가 받는 핵 전하량이 늘어나면서 전자가 살짝 안으로 조금 더 힘을 받게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더 힘들게 전자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자, 똑같은 방법으로 A2 플러스가 한 번 더 에너지를 받아서 A3 플러스가 되고 전자를 떼놓게 되면 이것은 제3이온화 에너지가 되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붙겠다. 나트륨이면 전자가 11개니까 11개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존재하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이온화 에너지에서 2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갈 때 몇 배 정도로 에너지가 증가했나? 이건 궁금하잖아. 그래서 약 얼마라고 할까? 우리 한 1.3배 정도 에너지가 늘었다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제3이온화 에너지가 될 때 7배나 에너지가 늘어난 거야.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 대충 계산했을 때 말이지. 왜 여기서 갑자기 확 늘어났을까? 우리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자, 첫 번째 전자 떼어냈는데 에너지가 들어갔어. 두 번째 조금 더 에너지를 세게 둬서 힘들게 떼어냈어. 근데 세 번째는 너무 힘든 거야. 왜 힘들었겠어? 바로
껍질이 하나 사라지고 안쪽 껍질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지. 핵이 있으면 껍질이 몇 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깥쪽 껍질에서 전자 하나 떼어내고 다시 하나를 떼어냈더니 그 다음 건 안쪽 껍질에 전자가 있더라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바깥쪽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2개 있었다라는 뜻이 되니까 아하, 여기를 기준으로 얘는 이족 원소로구나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서 족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줄 수도 있고 또 하나 얘네들이 몇 번째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느냐를 따지면서 결국 몇 족 원소였는지도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에 맞춰서 우리 얘기 좀 하나 해볼까? 자, 아까 이렇게 증가하다 살짝 떨어지고 다시 증가하다 떨어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잖아. 여기가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야. 제1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2이온화 에너지의 값은 얘보다 위로 올라가겠지. 하지만 그래프의 형태를 주기에서 비교하면 첫 번째 전자를 떼어냈으니까 앞으로 한 칸씩 이동한 애와 동일한 전자 수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한 칸씩 이동을 시켜보자. 그래서 얘가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 이번에는 제2이온화 에너지의 그림 형태, 그래프 형태는 베릴륨, 붕소, 탄소가 되면서 떨어지고 질소, 산소, 플로린이 되면서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네온 이 자리는 나트륨이 오게 되겠네. 만약에 제3이온화 에너지의 모양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라고 그릴 수가 있겠지. 물론 이 에너지의 값 자체는 다시 더 큰 에너지로 그려지겠지만 그래프 형태는 동일해. 앞으로 한 칸씩 다시 이동. 붕소, 탄소, 질소에서 떨어지게 되고 산소, 플로린, 네온에서 떨어지게 되며 나트륨, 마그네슘까지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제1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칸씩 앞으로 당겨주면서 그래프의 모양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꼭 문제로 확인해 보자.